강의 계속 진행합니다. 이번 챕터는 37페이지의 챕터 4의 송금과 송금물산입 1이죠. 이 1을 붙인 이유가 챕터 5에서 송금과 송금물산입 2라고 해서 접대비랑 기부금만 따로 배우기니까, 안 그러면 송금과 송금물산입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부러 1, 2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전혀 새로운 토픽인 입금과 입금물산입의 반대말인 송금과 송금물산입을 배울 차례입니다. 37페이지 챕터 4.1의 송금 일반인데요. 1점 손금의 정의죠. 손금의 정의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이게 손비, 손실과 비용의 합성어고요. 죄송하지만 오타가 있네요. 이 사이에 담자, 죄송해요. 농담해가지고. 아무튼 손담비, 요새 손담비 뭐 하는지 모르겠네. 나의 우상 손담비 한때 손실 비용의 합성어입니다. 손실과 비용의 합성어인데, 다만 순자산의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1. 자본의 환급. 우리 입금과 입금물산을 기억해 보실까요? 순자산 증가임에 불구하고 자본의 증자, 자본의 증가가 입불인 것처럼 자본의 환급이 손불. 이건 없었네? 이건 뭐였더라? 잉여금의 처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입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처럼 얘도 송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니까 결론적으로 잉여금의 처분만 우리 처음 배우는 거고요. 바로 밑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에 대한 주총을 내년 3월 23일 날 개최해서 잉여금 처분이죠. 잉여금 처분이 왜 손불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회사가 각각 케이스 1으로 정상 처리도 하고 케이스 2로 비정상 처리할 때 이때만 손불입니다. 자, 제발 단순함게 하지 마세요. 잉여금 처분은 언제나 손불이 아니고 이렇게 비정상으로 처리할 때만 손불인 거예요. 자, 정상 볼까요? 기업회계에서 이익잉여금 100 없애고 현금으로 100을 우리 잉여금 처분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겠죠. 그러면 세법도 당연히 이익잉여금 100 없애고 현금 100 내보내면 되니까 이때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지만 대변에 현금 100을 주면서 배당금 비용? 내가 태어나서 이런 회계 처리는 처음 보네? 그렇지 않아요? 배당금을 받아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이 받지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삼성물산에서 배당금 비용?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만약에 기업회계가 억지로 배당금 비용 처리했어도 세법은 현금 없애면서 이거 잉여금 처분이잖아 라고 해서 이익잉여금을 잡아야 하고요. 이때만 웬 듣보잡 배당금 비용이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잉여금 처분에 100의 기타 처분을 합니다. 왜 기타 처분인지는 알죠? 자본을 건드니까, 여기 자본을 건드니까 기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잉여금 처분은 손불이라는 것도 금방 배웠습니다. 이해하셨죠? 잉여금 처분은 손불이에요. 자, 그 밑에 글씨 보면 손비는 1. 사업과 관련돼야 하고요. 2.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야 하고요. 3.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야만 손비 인정을 해주죠. 송금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 왜 이래요? 우리 입금에서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입금은 뭐 수익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둥, 그 다음에 기업에 통상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보다시피 손금은 가로 열고 훨씬 입금보다 훨씬 엄격한 거죠. 저의 뉘앙스를 잘 따라오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국세청은 송금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인정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는 거죠. 함부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한 무려 3가지 요건을 필요합니다. 뭐가 이렇게 말이 길지? 우리 보다시피 넘겨보시면 4.1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3.1은 입금의 정의라고 해서 그냥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고 바로 3.2의 입금의 예시였지 않습니까? 얘는 4.2의 손금의 예시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만큼 보다시피 4.1에서 손금의 정의를 다양하게 해놓고 있고, 손금으로 함부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국세청의 취지인 거예요. 국세청의 의도가 여기 다 엿보여 있는 거죠. 지금부터 37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비용배분의 일반 원칙을 한번 강의해 볼게요. 지금부터 비용배분의 일반 원칙인데, 비용은 함부로 인정 안 해준다고요. 또 이것도 잘 보시면 이번 챕터에서 배울 챕터 4의 손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손금이라고 하더라도 손금 항목은 비용 성격이 있는가 하면 자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비용 성격이 판관비로 가는 성격이 있고 제조원가로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로 가는 성격만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송금해 주는 거고요. 제조원가는 다시 제조원가 중 판매부는 단기 송금, 제조원가 중 재고자산 중 미판매부는 차기 판매 시 송금 인정받고요. 자산 성격은 일단은 단기는 자산을 계상했다가 향후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 송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나 옛날에 무슨 말인지, 도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업회계입니다. 기업회계. 즉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 이건 세법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세법 배우던 한 15년 전에 우리 강의 시간에 당시 세법 교수님이었는지 강사님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학교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군들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재군들. 이런 말 했는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특히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은 그분 말씀에 의하면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참 뭐라고 해야지? 인상 깊었는데요. 손익계산서라는 큰 바다를 향해서 유유히 흘러간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지금도 참 가슴에 남아요.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독야청청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손익계산서라는 큰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거는 지금 세법이 아니라니까요.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배웠는데 까먹은 거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친구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있죠. 걔가 언제까지나 거기 살아있을 것 같아요. 걔도 언젠가는 손익계산서라는 큰 바다로 흘러가요. 언제죠? 언제? 재고자산이 언제 손익계산서로 갑니까? 그 재고가 뭐 될 때요? 팔릴 때 소위 뭐로 갑니까? 매출원가로 간다고 하죠. 우리 같은 회계사 세무사들은 이거를 매출원가로 태운다고 해요. 매출원가로 태운다고 그래요.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되면 아마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실 거예요. 매출원가로 태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태운다는 게 burning 막 이렇게 태운다, 불로 태운다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동차 태운다, 뭐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태운다, 뭐에다 올려놓는다, 차 태워준다, 저 차 좀 태워줄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 태운다, 차 태운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던 것을 손익계산서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실무자들이 재고자산을 매출원가 태운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꼭 이런 말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되면 나 기억하기, 알았죠? 이걸 태운다라고 합니다. 재고자산도 언젠가 거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매출원가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팔릴 때니까. 유형자산은 어떨 것 같아요? 유형자산. 건물이 언제까지 거기에 독야청청이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은 앞으로 계속 무슨 과정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계속 손익계산서로 가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이게 팔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온 게 15억에 팔리면 10억은 그러니까 15억 빼기 10억인 차액 5억만 손익계산서에 올리는 거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 감가상각을 하든지 처분을 될 때 이게 손익계산서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때 그 교수님의 뜻은 저의 지금의 뜻이기도 하지만 자산하고 비용이 사촌지간이랍니다. 사촌지간. 나 또 이 말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어떻게 자산하고 비용이 사촌지간입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현금 100을 집행하고 소위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아시죠? 그게 자본적 지출이었으면 비용으로 떨어요? 아니면 기계장치에 올려야 돼요? 기계장치에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위 수익적 지출이었으면 현금 100 나가면서 이 비용을 이 100을 뭐 잡아야죠? 소위 수선비라고 해서 비용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자산하고 비용 모두 다 대변에 현금이나 뭔가 희생이 되면서 차변에 잡을 때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 잡는 거요. 자산성이 없으면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어찌 보면 자산과 비용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이렇게 뭔가 희생되면서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 잡는 거고 자산성이 없으면 비용 떠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이걸 왜 저한테 배우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이건 다 기업회계에서 배웠었는데 기업회계 대충 배웠거나 아니면 까먹었겠죠. 설마 뭐 대충 배웠겠어요? 까먹어서 그랬겠지.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손금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바로 비용 떨리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일단 자산 잡아야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비용 성격은 다시 판관비로 가느냐 제조원가로 가느냐를 가르셔야 합니다. 나 또 여기서 멘붕이 오더라. 야, 나 진짜 참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여러분은 항상 몇 번 강조하지만 저보다 나은 학생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무식하거나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뜻밖의 이미 20대고 배울 만큼 배웠고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다만 실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쉽게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무조건 판관비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조원가로 또 가요. 다만 우리는 재무회계에서 또는 회계원리에서 판관비만 열심히 배웠고, 이 제조원가는 원가관리에서 회계에서 배우는데 이걸 조금 학생들이 이해 못하더라고요. 저도 실은 그랬고요. 잘 들어보세요.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로 갑니까? 제조원가로 갑니까? 네? 감가상각비가 판관비로 가요? 제조원가로 가요? 아예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솔직히 말 한번 해봅시다. 감가상각비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판관비가 떠올라요? 제조원가가 떠올라요? 제조원가가 떠오르지 않죠? 판관비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우리 회계 올릴 때 손익계산서를 한 번씩 배우는데 거기 보면 판관비 중에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판관비구나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감가상각비가 여러분들의 본사 사옥을 취득해서 상각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판관비로 가죠. 본사 사옥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제조원가는 공장 건물이에요. 공장 건물. 여러분 저기 어디 울산이나 여수에 화학단지가 있어서 우리 회사가 화학회사에서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공장 건물은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더 쉽게 한번 해볼까? 기계장치는 어떨 것 같아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일 확률이 커요? 제조원가일 확률이 커요? 당연히 기계장치는 웬만하면 제조원가로 가야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 성격이어도 판관비로 바로 비용 떠는 게 있는가 하면 제조원가로 차곡차곡 올려놓습니다. 제조원가로 올려놓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야게요? 어디로 가기는 자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일단은 재고자산으로 올려놓고 이게 큰 바다인 손익계산서로 언제 한번 플로우, 유유히 흘러가야 하는데 언제 유유히 흘러가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고가 팔릴 때겠죠. 왜 이러세요? 우리 원가관리 더 이상 적을 데가 없네. 원가관리 회계에서 배웠는데 지금 원가관리 회계 안 배우고 재무회계 배우고 중급회계 배우고 발로 일로 넘어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원가관리 회계 외에 직접 재료원가, 그 다음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우리 제조 간접원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다 안 배워요? 배우면서 나보다 낫지. 나는 이거 배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자, 직접 재료비야 뭐 그거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의 그 음식 원재료인 것이고, 직접 노무비는 사람들 인건비인 것이고, 제조 간접비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거기 들어가는 기름값, 전력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조원가라고 해서 이 세 개를 재고자산 잡아야 하는데, 그 중에 단기까지 판매되면 단기 바로 송금으로 떨리죠. 매출원가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제조원가로 간 것 중에 단기 중 뭐 90%는 팔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따라서. 그리고 미판매분은 10%로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 미판매분 10%는 재고자산에 올려놔야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떨어버리고. 자, 이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나중에 약간 문제 좀 어렵거나 꼬아내면 이런 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들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송금 항목은 비용 성격이 있고 자산 성격이 있는데, 자산은 일단 자산 잡은 다음에 나중에 감가상각이 되거나 처분할 때 송금 인정 받고요. 비용 성격 잡은 것은 판관비라면 단기 송금, 제조원가라면 재고자산을 일단은 계산한 다음에 단기까지 팔린 것은 송금이요. 단기까지 남아있는 것은 차기 판매일 때, 지금은 재고로 남겨놓고 차기 판매될 때 송금으로 떠셔야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밑에 몇 줄 있나요? 밑에 몇 줄 없군요. 넘겨보시면 3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비용 성격은 확정되면 송금 인정, 동그라미 2번의 자산 성격은 일단 자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향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할 때 송금 인정을 받습니다. 그 밑에 사례 있죠. 다음에 송금 항목들의 기업회계 및 세법상 처리는, 기업회계하고 세법 처리는 같아야 원칙이죠. 그게 오른쪽 세로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본사 건물 감비는 본사 건물 감비 100이 발생일 때요. 내용이고, 오른쪽 세로에 단기 송금 100이라고 해서 본사 건물이니까 가로 열고 판관비상 감비 가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공장기계 감가상각비는 내용 보시면 공장기계 감비 100이 발생했는데 100을 제품 일단 계산한 다음에 기말까지 95만 판매됐대요. 이건 그냥 가정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 시험 문제가 특이하게 90%가 팔렸다 또는 80%가 팔렸다고 해서 단기에 만든 것이 거의 단기에 팔린 걸로 가정을 해요. 지금까지 문제들은. 보시면 오른쪽 세로에
일단은 당기 송금 90을 매출원가 잡으세요. 팔렸으니까. 그리고 당기 자산 10을 제품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기에 이게 팔릴 테면 차기 송금 100을 10을 매출원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취득세인데요. 가운데 세로의 내용 보시면 토지 취득세 100을 납부했고 오른쪽 세로에 기업회계도 세법도 일단은 당기 자산으로 토지 100을 잡아놓으셔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2점 보시면 송금 인정을 위한 증명서류. 아우 거참 말 기네. 정말 말 기죠. 왜냐면 3점이라고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3.1의 입금은 그냥 순자산 증가하면 웬만하면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이놈의 송금은 순자산 감소하면 무조건 송금이니까 너 세금 낼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주저리 단서를 답니다. 한마디로 송금은 쉽게 인정해 주기 싫다는 뜻인데요. 이점에 송금 인정을 위한 증명서류 보관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말이 길어. 한마디로 송금 인정은 까탈스러운 거예요. 양가로 1번의 증명서류의 수치 및 보관이죠. 동그라미 1번 일반 보시면 신고 기한부터 5년 동안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의 예외라고 해서 2월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 그 증명서류는 2월 결손금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신고 기한부터 또 추가로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더 엄격해진다고 써있죠.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례가 참 좋죠. 2015년 9월 19일에 식대 100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요새 다 현금으로 잘 안 내고요. 기업들은 다 카드 결제하거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 이거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뭔지 아시죠? 처음엔 잘 모르죠. 왜 우리 카드 긁으면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다 데스크에서 이렇게 종이 한 장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인하잖아요. 사인하죠? 그걸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사인받은 종이 요새 알바생이나 사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찢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뭐 이거 필요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 종이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학생들은 찢어버려도 괜찮고요. 일반 직장인도 찢어버려도 괜찮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받아오셔야 그게 그만큼 비용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밥 먹거나 아니면 문방구에서 카드 긁고 사인하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나온 거. 한마디로 우리가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영수증은 좀 그냥 러프하게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증빙을 그냥 영수증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부릅니다. 자, 해답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일반 보시면 2015년 사업연도의 신고 기한인 2016년 3월 30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니까 2021년 3월 31일까지 보관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의 재무팀이나 회계팀이나 세무팀은 별도의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는 그 층에 있기도 하고 다른 층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뭐 파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약간 서울 근교에 서울보다 조금 땅값이 싼 동네에다가 일부러 서류 창고를 만들기도 해요. 거기다 보관하기도 해요. 이런 말은 조금 약간 관계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무기 도매상, 우리나라에 지금 그 무기 도매상 이 무슨 씨가 막 스캔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무기를 숨겼다거나. 그래서 그분이 도봉산 근처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에다가 무슨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게 있었다.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도봉산에 비밀 창고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적장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서류를 이렇게 보관한다고요. 한 5년 동안은. 뭐 모든 회사가 그렇게 어디 뭐 도봉산이나 아니면 파주에 다 그렇게 서류 창고가 있는 건 아니고 별로 창고가 이렇게 서류가 많지 않으면 5년 동안은 그냥 자기 회사의 같은 층 어디 창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뭐 옥상 어디 창고에 보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이렇게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예의 보시면 만약 2023년 신고할 때 2015년의 결손금을 즉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무려 8년 후에 결손금 한번 발생하면 몇 년 후까지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이런 말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13절에서 13장에서 다시 한번 배우지만 10년 동안 보통 써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결손금은 2025년까지만 써먹으면 되니까 2023년 신고할 때 2015년의 결손금을 뒤늦게 써먹을 수 있다면 즉 2월 공제 받는다면 벌써 5년 지났지만 2023년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인 2024년 3월 30일부터 또 1년인 2025년 3월 30일까지 뭐를 보관해야 하는 거예요? 2015년의 증빙을 싹 다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거의 건든 적 없으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양가로 2번의 증명서류의 종류입니다. 증명서류는 크게 반가로 1번
법정 또는 적격 증명서류가 있고 반가로 2번 법정 또는 적격 이외의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증빙서류라는 말을 썼는데 증빙, 그 빙자가 특히 상당히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최근에 증빙서류를 다 증명서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가로 1번 법정 또는 적격 증명서류에는 동그라미 1번 세금계산서 계산서,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가로 열고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까지 해서 제가 소위 신용카드 등 사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표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증명서류의 종류에는 반가로 1번 법정 또는 적격 증명서류와 반가로 2번 법정, 적격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로 나뉘고 있고요. 법적 증명서류는 다시 동그라미 1번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입니다. 우리 이건 굳이 지금 아실 필요 없는데 주 2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발행하고요.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이건 부가세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그 차이점은 전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신용카드 등 제가 소위 사형제라고 해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거의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생소한 거 하나 있어요? 있죠, 하나 다들. 그게 뭐예요? 김영식 선불카드죠? 우리나라는 김영식 선불카드가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게 뭔지까지를 아실 필요가 없이 제가 그냥 앞으로 강의할 때 신용카드 등 사형제, 신용카드 등 사형제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원천징수 영수증도 지금 전혀 아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실무에서 아주 많이 배우니까 그냥 이 세 가지 정도가 법적인 증명서류구나. 그리고 간이영수증이라고 이건 알 거예요. 왜? 간이영수증이라고 왜? 김밥 천국 같은 데 가면 한 이만한 종이에 아줌마가 김밥 뭐 1,500원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종이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거를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라고 해서 소위 간이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나 이것도 옛날에 몰랐다. 뭔 소린지. 증명서류가 도대체 뭐냐. 이거 한마디로 증빙.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 이 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수령하는 거죠. 당연히 내부에서 스스로 영수증을 만듭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건 분식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수령하는 것이므로 회사 내 장부와는 달라요. 장부하고 증명은 다른 거다? 이해하시는 거죠? 장부하고 증명은 완전 달라요. 이게 뭔 소린지 몰라요? 우리 재무상태표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이렇게 막 종이로 막 만드는 거, 그런 거는 장부라고 부르죠. 그게 아니라 밥 먹거나 문방구 사오고 외부에서 받아오는 걸 뭐라고 하죠? 증빙, 증명,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개는 완전 달라요. 난 옛날에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난 참 바보였나 봐요, 진짜. 여러분, 증명 받아오기가 쉬워요? 회사 장부 만드는 게 쉬워요? 증명 받아오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밥 먹거나 문방구 사거나 뭐 사온 다음에 영수증 한 장 주세요. 그게 증명이니까 증명 받아오기는 참 쉬워요. 이왕 받아올 증명, 무슨 증명을 받아와야죠? 법적 증빙, 법적 증명을 받아와야지 간이영수증 같은 법적 이외의 증빙이나 증명은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법적 증빙 받아오세요. 자, 우리 39페이지 갑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에 법정 증명서류 미수치시 불이익입니다. 자, 이거 상당히 재밌는 편인데요.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물어봅니다. 이건 워낙 구구단 같은 거라서요. 많이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장을 배우는 사람들의 뭐 마음 자세라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법적 증명서류는 구분, 금액 제한, 그 다음에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인데 대표적인 게 금방 배웠던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청첩장 같은 겁니다. 우리 결혼식장 가면 청첩장 받아오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증명서류 미수치죠. 이거 무개념이죠. 제가 원래 무개념 종결자라고 쓰고 싶었는데 책에 이렇게 무개념 종결자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으면 학생들의 책이 질이 떨어진다라고 할까봐 일부러 종결자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이거 완전 무개념 종결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배운 거 써먹는 체험학습 한번 해보세요. 체험학습. 나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웃지 마시고 체험학습 한번 해보세요. 백날 책으로 배우면 뭐합니까? 체험학습 한번 해봐야지. 지금 어디서 공부하세요? 학교 도서관이에요? 아니면 학원이에요? 아니면 어디 고시반이에요? 아니면 동네 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집이에요? 어디든 한 300~400m만 걸어가면 분명히 김밥천국 불신지옥이 있을 겁니다. 김밥천국 불신지옥 가서 오늘 점심이나 저녁에 김밥을 한두 줄 먹어보세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주세요. 김밥 한 줄은 뭐 1,500원밖에 안 하니까 현금으로 주시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영수증 한 장 주시죠. 그럼 아줌마가 아까 내가 말했던 그 간이 영수증 줄까요? 안 줄까요? 그냥 줍니다. 여기 있어요 하고 줘버리죠. 물론 요새는 김밥값을 카드로 긁고 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안 주려고 하는 사장님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영수증 받기는 쉬워요. 이거라도 받아와야 하는데 그 증명마저 미수치하면 완전히 세법에 관심이 없거나 이거는 나는 뭐 그냥 포기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무개념 종결자입니다. 그러면 금액 제한 없이 규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원이라도 이건 증명이 전혀 없는 비용은 완전 부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정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을 수취하는 예인데 뭐 아무것도 안 받아왔으니까 이건 예외죠. 예외. 받아온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손불이에요. 요거는 2번, 3번, 4번을 위한 것이고요. 얘는 그냥 1번은 무조건 손불이라고요. 받아온 적이 없으니까. 페널티 가산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 가산세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가산세가 없어요. 왜 가산세가 없냐면 송금불선입은 거의 세율만큼 가산세나 마찬가지거든요. 참 이 말도 이해 못하더라. 난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1,000원만큼 김밥 천국을 진짜 지출했다고 쳐요. 그리고 증빙만 잘 받아오면 우리의 세율은 20%로 가정했으니까 1,000원 먹어도 얼마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200원이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1,000원어치를 먹었지만 결론적으로 800원어치만 먹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200원은 세금 신고할 때 돌려받는다니까요. 송금 인정되면. 송금 인정되면 절세가 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0원에 대해서 증빙을 못 받아왔어요. 이 바보네, 바보. 이거 정말 바보입니다. 비읍, 시읒, 인증샷 찍는 거예요. 이러면 붕신 뭔지 알죠? 이렇게 하면 비읍, 시읒, 인증샷 찍는 건데 받아와야지 바보야. 그러면 전혀 절세 효과가 없어요. 즉 200원이 절세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즉 1,000원짜리 먹고 자기는 200원 절세되면 800원만 나간 효과인데 1,000원짜리 먹고 하나도 안 받아왔으니 절세가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굳이 가산세로 또 페널티를 물릴 필요 없이 세율만큼 이미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그만큼 가산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쉬운 거니까 제발 좀 막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어렵다고 생각되면 넘어가세요.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제가 설명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금이 왜 좋은 거냐? 그만큼 절세가 되거든요. 1,000원짜리 김밥을 먹고요. 우리 영수증을 뭐라도 받아온다면 3만 원만 안 넘어가면 괜찮거든요. 간이 영수증도 3만 원만 안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간이 영수증이든 앞장에 배웠던 법적 증빙이든 뭐든 받아오면 이게 20% 세율 가정하면 25만큼 절세가 200원만큼 절세가 되기 때문에 1,000원이 나갔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세금 신고하면서 200원은 절세로 돌려받는 셈이니까 결국은 800원만 내가 집행한 셈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받아오지 않으면 200원은 전혀 절세 효과가 없으니까 남들은 800원만큼 먹는 셈인데 나는 1,000원 내고 먹는 셈이니까 그 세율만큼 페널티가 있으니까 굳이 가산세를 또 물리진 않습니다. 송금불산입 자체가 세율만큼 가산세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송금불산입이 일반적으로 세율만큼 가산세니까. 자, 그 다음에 접대비하고 일반 비용 비교하셔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접대비가 훨씬 더 깐깐합니다. 10,000원 넘어가시면 법적 증빙 받아오셔야 돼요. 일반 비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식대, 문구류라고 쓰시면 돼요. 식대나 문구류. 이런 거는 3만 원 넘어가시면 법적 증명을 받아오셔야 돼요. 자, 접대비는 10,000원, 경조금도 기억합시다. 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했는데 만약에 법적 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인 일반 영수증, 즉 간이 영수증이나 청첩장을 받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송금불산입이라니까요. 얘네들은 송금불산입이니까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자, 일반 비용은 식대나 문구류인데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뭐를 받아야죠? 법적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법적 증빙이 아닌 그냥 일반 증빙인 일반 영수증 같은 거 받아오면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산입이에요? 뜻밖이네? 송금 인정이 되잖아. 송금 인정이 돼요. 근데 그때 걸리면 가산세가 몇 프로죠? 2% 증빙불비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입사원이 들어와가지고 기분 좋아서 회계팀장님하고 대리하고 신입사원 3명이 우리 종로 쭈꾸미집에 가서 쭈꾸미를 먹고 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근데 회계팀장님도 술 먹고 마시 가고 대리인 나도 마시 가서 신입사원이 7만 원을 현금 결제했어요. 얼마나 어이없었을까요? 신입부터 이게 첫날인데 무슨 나한테 계산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7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다음날 7만 원 나 현금으로 낸 거 회사에서 돈 좀 주세요. 나 7만 원 내 돈 냈으니까 회사에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해서 7만 원의 영수증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 내가 그 7만 원 받고
그 신입사원한테 야, 너 카드 긁었지? 카드 영수증 가져와 라고 하면 송금 인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대리가 어리버리해서 그냥 영수증만 받아왔습니다. 간이 영수증. 송금 인정 돼요? 안 돼요? 3만 원 초과했는데 돼요? 안 돼요? 뜻밖의 된다니까요. 다만 나중에 걸리면 가산세가 2%니까 우리 이건 직장인들도 많이 오해한다. 우리 기업 실무자들도 많이 오해하는데 간이 영수증은 얼마까지만 비용 인정이죠? 3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입니다. 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3만 원까지는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이고 3만 원 넘어가도 간이 영수증이 나중에 걸리면 2% 가산세만 부담한다는 조건 안에서 송금 인정이 되니까 간이 영수증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간이 영수증은 3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3만 원 넘어가도 충분히 송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산세가 2%지. 마지막으로 법인 내부 비용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밑에 다 있지만 직원 청첩장이에요. 직원 청첩장. 우리 아까 청첩장은 20만 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조금은 직원 청첩장은 우리 금액 제한 없이 무조건 송금 인정이 되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자, 우리 주 1번불 보실래요? 어차피 거래 금액 자체가 손불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주 2번에 보시면 2%는 증빙불비 가산세로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부가세 후술입니다. 지금 아실 필요 없고요. 주 3번 보시면 법인 내부 비용은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인정받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단 사회통념상만 타당하면 되죠. 내가 이름 해도 되나? 회사에 대리급이나 과장급 하나가 결혼했어요. 회사 사규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그 경조사비를 줄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직장 경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직장 경험이 있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그 직원이 결혼하면 김 대리가 결혼하면 그 위에 있는 김 과장이나 김 부장이 결혼식장 가서 30에서 50만 원을 축의금을 준다고요. 아니고 그거야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주고 30만 원을 직장인이 어떻게 줘요? 자기 돈에서 자기 월급이 얼만데. 그래서 보통 5에서 10만 원밖에 안 주고 그거 말고 회사 명의로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 명의로. 그것도 뭐 여유 있는 회사는 사규가 뭐 한 5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라고 돼 있을 것이고 여유가 없으면 뭐 10만 원, 20만 원 준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결혼을 3일 때 했어요. 3일 때. 3일의 개업이 다닐 때 했는데 저는 얼마 받았느냐? 360만 원 받았어요. 360만 원. 괜찮죠? 괜찮죠? 꽤 쫄쫄하게 받았어요. 수술하게. 그렇다고 결혼 2번 하시면 안 돼요. 결혼 1번 하셔야 돼요. 내 동기 녀석 남자놈은 우리 팀에 와있던 신입 여자회계사를 꼬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여자분들, 여학생들 나중에 회계법인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1년차 소위 뉴스텝부터 특정 인차지가 나하고만 일을 나가고 싶어 한다. 이상하게. 그리고 인차지가 나와의 야근을 꼭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 썸 타는 거예요. 썸 타는 거. 그러면 그 인차지의 얼굴이나 인간 댐댐이와 장래성을 봐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신입들은 거부할 권한은 없고요. 아무튼 내 동기 녀석도 지가 한 3년 차인가 4년 차에 신입 여자회계사를 하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우리 팀에 들어온. 그래서 걔랑 계속 같이 일 나가고 그러다가 그만 둘이 첫 시즌부터 두 번째 시즌이었나? 두 번째 시즌인가 보다. 아무튼 사귀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회계사가 회계사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은근 많이 있어요. 뭐 자주 있는 현상은 아닌데 회계사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요, 남자 360 나오고 여자 360 나왔으니까 무려 720을 받았어요. 결혼식으로. 야, 이 괜찮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한테 받은 거를 그건 빼고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그때 360 아마 720을 받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와이프가 회계사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저만 3일에서 360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360이 주 3번의 가로에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니까 3일이 저한테 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개 대리가 결혼하는데 막 회사에서 1억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겁니다. 세법에서. 근데 너무 다행히도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 수험생한테 판단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문제에서 줍니다. 김대리 결혼식으로 삼성전자는 1,000만 원을 줬다. 가로 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300만 원으로 가져간다라고 줍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손불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밑에 있는 사례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사례별 송금 인정 여부 및 가산세 여부에 대한 사례죠. 위에 있는 표의 4칸을 지금 여기 있는 표의 4칸을 밑에 그대로 1, 2, 3, 4번 4칸으로 만든 거거든요. 동그라미 1번 식대 10만 원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음? 야, 이러면 안 되지.
3만 원이나 10,000원 넘었으니까 증명서류가 있어야 돼가 아니라 증명서류가 없으면 1원만 없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업 목적으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송금 인정 여부의 손불, 그 다음에 가산세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거래처 접대비 10,000원 지출 후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10,000원 지출 얼마까지 딱 인정돼요? 10,000원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그래서 송금산입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위에 표에서 보면 10,000원 초과할 때가 손불이라고 했으니까 10,000원까지는 송금 인정이 되고 가산세가 없는데 단 이렇게 하면 거래처에 뺨 맞습니다. 세상에 요새 10,000원짜리가 어딨어요, 접대가. 안 그래요? 요새 10,000원짜리 접대가 뺨 맞거든요. 이 사례는 완전히 문제를 위한 문제지 10,000원짜리 접대는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대비는 웬만하면 10,000원을 넘어가니까 뭐를 받아오시라는 소리입니까? 간이영수증 말고 신용카드를 받아오라는 소리죠. 즉 간이영수증 받아오시면 그냥 무조건 손불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주 1번에 보시면 영수증은 법정 증명서류는 아니나 접대비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송금 인정 받으니까요. 10,000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문구료 1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이 통도 크네. 일단은 문구료를 10만 원짜리 사기도 어렵고요. 10만 원 샀으면 얼마 넘어가니까 10,000원 넘어갔으니까 3만 원 넘어갔으니까 일반 비용은 3만 원이죠. 3만 원 넘어갔으니까 신용카드 등 법적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바보네. 그러니까 손불이구나가 아니라 답을 보시면 송금산입이죠. 왜냐하면 주 2번 보시면 3만 원 초과하는 일반 비용 지출한 다음에 영수증만 받아오더라도 법적 증빙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수증도 그냥 송금 인정은 되죠. 단 가산세가 2%니까 2,000원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4번 회계팀 김대리 결혼 축의금 50만 원 지출한 다음에 청첩장 수취했습니다. 회계팀 김대리니까 접대비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일반 법인 내부 비용으로 보셔야 돼요? 법인 내부 비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금액 제한 없이 송금 인정 받고요. 영수증이나 청첩장을 받아와도 일반 송금에다가 가산세가 없으니까 보다시피 송금산입으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비용 중에 하나죠. 우리 4.2로 내려가겠습니다. 4.2. 40페이지 4.2는 주요 송금 내용입니다. 이게 뭐야? 별 내용이 없잖아. 4.2의 주요 송금 내용이 한 페이지 반에 끝나기가 무섭게 4.3부터 손불, 4.4 손불, 뭐야 이거? 4.5 손불, 4.6 손불, 와, 벌쩍벌쩍 뛰겠네. 4.7까지 손불이에요. 이걸로 끝이죠, 4.7로? 이번 챕터는 말만 송금과 송금불산입이지 손금은 4.2에서 잠깐 배우고 다 손불만 배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국세청이 송금을 싫어하고 손불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챕터는 송금과 송금불산입인데 이건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송금불산입만 배워요. 게다가 이 4.1까지 앞에까지는 너 이씨 송금 인정받고 싶어? 어이씨 법적 증빙도 받아와야 하고 너 일반 영수증은 안 돼. 뭐 막 가산세 있어. 또 접대비잖아. 10,000원 넘어가면 또 안 받아와. 막 해서 지금까지 엄프만 놓다가 갑자기 4.2에서 송금 조금 배우고 4.3에서 손불을 무지 많이 배우는 챕터입니다. 자, 항상 세법이 어렵거나 힘들다. 방향성. 내가 누구다? 나는 삼성전자다. 이 규정이 나 삼성전자한테 즉 납세자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방향성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4.2까지만 잠깐 유리한 거고 나머지는 다 불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참 세법 공부하기 쉽지 않네요. 왜 이렇게 이상한 것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손불 위주로 배웁니다. 자, 4.2의 주요 송금 내용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24번까지 송금의 24개의 세법전에 따른 예시에 불과하다니까요. 세법전에 따른 예시에 불과하고 대표적으로 24번에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3개까지는 세법전에 나와 있는 사례와 예시에 불과하고 24번째 그냥 에이 모르겠다 기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23개, 24개나 송금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또 사기성이 크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돼요.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보다시피 송금의 예시로 5번째 세법전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송금인 건 다 알고 있지만 수험 목적으로 뭐가 문제에 나온다? 이 감가상각비가 한도 초과되는 게 문제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에서 100을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는 70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리 송금이라고 해도 70까지만 송금이고
30은 한도 초과로 손불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더 손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5번에 아무리 고정자산에 대한 가가상각비가 손급으로 예시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업 목적으로는 한도 초과의 손불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기에 그런 의미에서 1번부터 24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허수에 불과하고요. 제가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별도로 번호 주 1번, 2번, 3번, 4번을 따왔는데 이 네 가지하고 한 12번 있죠? 12번 정도나 그냥 좀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되고 거의 계산 문제도 여기는 안 나오고 말 문제나 조금 나올 정도고 4.3의 송금불산입에서 더 많은 계산 문제야 말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배우셔야 하는 건지 알겠죠? 항상 제가 큰 그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4.2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4.3부터 더 중요한 겁니다. 본격적인 설명은 또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